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 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진입니다. 오늘 지혜 다락방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방청객 없이 진행된다는 점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지혜 다락방은 지난주 코로나 사태와 죽음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신 한림대학교 김연아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그런 대로 잘 지낸 것 같습니다만 요즘은 잘 지낸다는 게 참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 참 많은 분들에게 잘 지낸다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상을 회복하는 일 빨리도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지난주 이 시간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좀 어려운 주제죠.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참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이번 주에는 본격 실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거 작성하는 걸로 끝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네.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이런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할지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고요. 네. 마칠 때에는 만약에 내가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침상에 이런 것들을 이런 그림들을 좀 보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그림 몇 가지와 그다음에 어떻게 죽으면 좋겠냐 하는 개인적으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네. 책을 쓰고 했더니 그래서 그것을 잘 묘사한 시 하나를 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의 책 죽음을 배우는 시간, 이 책을 처음에 집필하게 된 그 구체적인 계기라고 할까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뭐 개인적인 일도 있었고요. 네. 이제 죽음을 준비를 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오해들. 결국은 죽음은 당사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남겨진 사람들이 문제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대로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남겨진 사람들의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과 오해들 이런 것들이 또 책을 쓰는 하나의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한다면 이걸 준비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 누구도 이거를 대신 결정해주지 않는다. 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어찌 보면 죽음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삶을 좀 더 풍성하게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삶을 마무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죽음을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저도 네. 책을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났더니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이 이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두려운 것도 없고 그리고 그런 말이 있었죠.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아라. 네. 그 말이 참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 살아라. 오늘 강연도 그렇게 열심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연아 교수님의 강의 지금 바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부터 우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죽음 준비에서는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작성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오직 시작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누가 이 연명의료의향서를 열람할 것인지를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경우에는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라든지 연명치료를 받지 않는 것이 현대 생활에서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주는 한 경험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 슬기로운 삶을 위한 죽음 공부 라는 주제로 강연을 할 한림대학교 김연아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부터 우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사회 각계에서 많은 이제 여론들이 있었고 우리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을 함으로써 우리 삶을 보다 좀 풍부하게 하자 하는 이런 이제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약 30만 건 이상의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을 했는데 실전으로 들어가면 실제로 이 뜻대로 돌아가신 분은 몇백 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아직 작성을 안 하셨다면 이것은 작성을 하는 것이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작성을 하시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가장 죽음 준비에서는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작성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오직 시작일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진료를 보러 오시는 많은 환자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제가 이것을 작성을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는 아무나 이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어떤 그 자격 조건을 갖추게 한 그런 기관 혹은 그런 이제 상담사들을 통해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니는 그냥 병원, 나를 계속 보아온 의사가 이것을 작성을 도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선 아셔야 하고요. 잘 모르실 수 있어서 검색 엔진에 연명의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렇게 검색을 하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홈페이지에 내가 사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작성 기관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지사들에서는 다 작성이 가능하다는 걸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병원에서도 작성 가능한 곳들이 있는데 모든 병원이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지정이 된 몇 군데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서 작성을 하실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이제 그 장소를 가셔서 이 전문 상담사로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즉 연명치료란 무엇이고 그리고 이것을 작성을 했을 때 어떤 법적 효력이 있고 그리고 이것을 누구에게 알려야 하고 이런 다양한 이제 교육을 받고 또 이제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해서도 설명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이해를 했다고 이제 서명을 하시고 그렇게 하면 이제 작성이 완료가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누가 이 연명의료의향서를 열람할 것인지를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간혹 이것을 이제 지정을 안 한 경우에는 어느 가족도 내가 이걸 작성했다는 것을 모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사고라든지 해서 불의 사고로 의식불명이 되었을 때 그리고 어떻게 치료를 해도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연명의료를 중단을 하고 싶은데 이것이 작성되어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 경우에는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가족들에게도 이 의향서를 열람할 것을 권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들과 충분히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이런 단계에 됐을 때 나는 더 이상 병원에 이 나의 삶을 위탁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내가 이런 의향서를 썼다 하는 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현대사회에서는 가족관계가 굉장히 피폐해지고 있죠. 그래서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는 그런 가족들도 있습니다. 연락을 하지 않고 왕래를 하지 않은 그런 가족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내가 사망을 했을 때는 모두 와서 나의 사망 과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런 의사를 가족관계에 있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가족관계 증명서에 나오는 그런 가족들에게만큼은 모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대면이 안 되면 문자로라도 이것을 알리는 것이 좋고요. 내가 오래 다닌 병원이 있다면 그 의사에게도 내가 이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을 했고 이런 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은 이제 나는 모든 준비가 끝나는 것일까요? 그거는 아닙니다. 이것이 오직 시작일 뿐입니다. 이것을 작성을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내가 더 이상 나는 병원 치료를 하지 않겠다. 병원을 가지 않겠다를 선언을 하지 않으면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휴지 조각과 같은 그런 것이 되는 일들이 굉장히 흔히 일어납니다. 그것이 왜 그러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전연명 의료의향서가 이제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맨 밑에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1번에서 5번까지가 있는데 이것을 잘 읽어보면 5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기록된 연명 의료 중단 등 결정에 대한 작성자의 의사는 향후 작성자를 진료하게 될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한 명이 모두 이 작성자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판단한 경우에만 이행이 된다. 이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저는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그래서 인공호흡기라든지 이런 연명치료가 필요하게 됐는데 제가 이것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연명치료를 무조건 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임종 단계에 있다는 것이 확인될 때만 이것이 작동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들어간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것이 오히려 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을 무력화하는 조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 아까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로병사의 그런 모든 과정이 다 병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폐렴이 걸리거나 아니면 영양 섭취가 안 됐을 때도 다 치료법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어느 환자가 삶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의사나 의료진이 이분이 이제 곧 임종을 하실 거다 이 말을 하지를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치료는 다 할 수 있는 치료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 정말 이제 이분이 며칠 살지 못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임종 단계다를 선언을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암 말기 환자분들 어떻게 더는 해볼 수 없는 이런 아주 이제 극소수의 예를 제외하고는 특히 이제 노환으로 서서히 생명이 꺼져가는 이런 단계에 있을 때는 누구도 쉽게 이분이 임종 과정에 있다고 선언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이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는 소용이 없어집니다. 일단 병원에 가면 이걸 작성을 했건 하지 않았건 간에 현재 눈에 보이는 모든 문제들은 치료를 해야 하는 그런 병으로 둔갑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든지 연명 치료를 받지 않는 것이 현대 생활에서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주는 한 경험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제 개인적인 일이었는데요. 이제 제가 의사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족이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 친구의 아버님이셨는데 이제 노환 플러스 이제 암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의 암은 조금 좀 경과가 순하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 이유 등을 책에다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쨌든 암을 가지고 계셨고 전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오래 사셨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삶의 마지막을 다 이제 바라보고 가고 있었는데 이제 댁에서 돌아가시기로 그렇게 의사를 표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호흡곤란이 오고 이제 상태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가족들은 당황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환자분이 집에서 이제 임종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도 당장 병원으로 이제 환자분을 모시고 가게 됩니다. 그러나 병원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분이 과거에 알아왔던 그런 많은 병에 대한 그런 병력은 다 없는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응급실에서는 이 환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응급 진료 의사가 환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당장에 눈에 보이는 그런 호흡이 안 좋고 그리고 산소 포화도가 낮아서 지금 이대로 두면 돌아가시기 때문에 인공호흡을 해야 한다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의 보호자에게 자,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할 터이니 이걸 할지 말지 결정을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환자의 보호자들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선택권이 없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지금 이것을 정말 해야 하는지 아버지가 편하게 돌아가시기를 원했는데 결정하기가 정말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의사나 이런 주변에 이제 이 일을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응급실에 모시고 와서 이제
이 환자 보호자들은 굉장히 이제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합니다.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정말 이 인공호흡기를 달고 이렇게 치료를 시작을 하면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까? 환자분이 이렇게 인공호흡 시작하고 연명 치료를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하면 아마도 이것을 안 하시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해보지 않으면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친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공호흡기를 달고 소생을 하실 가망이 있다면 그냥 돌아가시게 두는 건 안 되지 않니? 이것이 바로 현대의료에서 우리가 연명치료의 굴레로 들어가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지금 이렇게 눈앞에 당장 인위적으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돌아가실 분이 계십니다. 이분을 강제로 이제 인공호흡을 연결을 하고 호흡을 도와주게 되면 이분은 그 위기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돌아가시게 될지는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죠. 대개는 오래 못 사시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바로 지금 돌아가시게 될 것인지, 그것이 설령 내일이라 할지라도 24시간이라도 더 사실지, 그것을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환자 본인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환자분은 의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은 사망하시는 것을 지켜볼 수가 없는 그런 단계가 되고, 병원에 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은 인공호흡기를 달게 되고요. 인공호흡기를 달면은 편하실까 걱정을 합니다. 아마 편하실 거야.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 1분에 20회를 쉬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숨을 쉬는 사람 아무도 없죠. 우리가 호흡을 하는 거는 정말 자연스러운 내 생체 리듬에 의해서 전혀 의식하지 않고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인공호흡기는 기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1분에 몇 회, 그리고 한 번에 집어넣는 숨의 그 볼륨은, 숨이 부피는 얼마, 이게 다 기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이 이렇게 의식이 아주 명료할 때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굉장히 깊은 수면을 유도를 합니다. 약을 써서 환자를 깊이 재우죠. 그래서 자발호흡이 없어질 때까지 환자를 재우게 됩니다. 그럴 때에도 때로는 이 마취가 조금 좀 깼을 때는 환자분들이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우리는 그걸 보고 인공호흡기와 파이팅 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공호흡기와 싸운다고 우리는 묘사를 합니다. 그럴 땐 약을 더 넣어서 다시 깊은 수면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면회를 가셨을 때 환자분들이 인공호흡기를 달고 다 주무시잖아요. 편하게 주무시는 게 아니고 그런 약의 힘으로 이렇게 호흡을 못하도록 다 이렇게 재워놓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호흡기를 달고 결국은 며칠을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불행히도 이런 경우에 호흡기를 달고 좋아져서 호흡기를 띄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의사들이 말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가능성이 0인 경우와 0.01인 경우, 사실 거의 같은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는 같은 건데요. 의사들도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환자를 살리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 돌아가실 상황이면은 이렇게 급한 불을 끄고 보는 식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번에는 다시 또 투석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문의가 옵니다. 투석이라는 거는 이제 신장의 기능이 다 떨어져서 정상적으로 노폐물을 못 빼내기 때문에 이제 전해질이나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아서 생명이 위험해지는 이런 단계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 투석을 하게 되는 이유는 신장이 나빠져서라는 그런 표면적인 이유가 아니고, 이제는 정말 돌아가시는 단계에서 인체의 장기가 하나하나 문을 닫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망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도 병원에서 의사들이 그 피검사 수치로나 이런 걸로 보면 답이 있는 병이 됩니다. 신장이 나빠졌지? 그러면 투석을 해서 피를 걸러야겠네?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인공호흡기를 단 상태에서도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황이 됐는데도 현대의료는 또 답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솔직히 얼마 못 사실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번에 투석을 하게 된다면 소생하실 거는 생각이 아니고 그래도 해볼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싶으면은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것은 환자분의 안위일까요? 아니면 가족들의 위안일까요? 굉장히 좀 혼동스러운 순간이 되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 환자분은 투석을 시작을 했고 3일 후에 돌아가십니다. 그 순간에 이 응급실에서 이 환자분을 치료를 했던 의사는 환자분이 한 번도 과거에 치료를 받지 않았던 그런 응급실 의사들이었고요. 이렇게 현대의학은 이 환자 한 사람을 전인적으로 이 사람의 그 인생을 통해서 과거의 병력이나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나는 일, 파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 순간의 피검사, 그 순간의 이상, 이것들을 해결을 하는 데에만 이제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것이 현대의료의 파편화된 현대의료의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연명의료가 피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연명의료 의향서를 쓰고 나는 그냥 집에서 조용히 죽겠다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말로 가는 것을 피하려면 내 자신이 어느 순간 내가 어떻게 나빠지고 밥을 어떻게 못 먹고 어떻게 되더라도 나는 병원에 절대로 가지 않겠다라는 의사까지 표명을 해야지 비로소 이런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그 의사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써놓고도 병원에 가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이 그림은 인공호흡기를 다는 그런 과정을 그림으로 묘사를 한 것인데요.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많은 분들이 인공호흡기를 달고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이제 그림을 가지고 나왔는데, 인공호흡기는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이제 인공호흡기와 연결을 할 관이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후두경이라고 하는 이 금속으로 된 이 기구를 입안에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일직선으로, 목을 뒤로 젖혀서 기도를 일직선으로 만들고 이 기도를 확보한 다음에 이제 관을 집어넣게 되는데, 지금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마취한다든지 수술장이라든지 굉장히 모든 것이 잘 통제가 됐을 때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고요. 실제로 이제 급하게 병동에서 이제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이보다는 굉장히 좀 험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이 아파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은 워낙 어르신들이 이런 수술이라든지 이런 기도 삽관을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어떤 일이 문제가 되냐면 이걸 하시다가 이가 빠지는 수가 있어요. 이가 여러 개가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돼서 요즘은 수술을 하기 전에 어르신들은 이를 한번 다 보고 이가 빠질 것 같은 이가 있으면은 이걸 다 이제 해결을 하시고서 수술을 하기를 권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기도는 이렇게 삽관을 하는 그런 단계부터 이렇게 만만치는 않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가 보이면은 이 관을 집어넣습니다. 이 기도관은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잘 이제 기도를 들어가게 되면 저 끄트머리를 기계와 연결을 해서 기계 호흡을 시작을 합니다. 이 관이 지나가는 길은 당연히 성대를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성대에 저런 것이 걸쳐 있으면 당연히 말씀은 못 하시고요. 또 이제 기계를 달아놓고 깊은 수면을 유도를 하기 때문에 식사를 하시는 것은 물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공호흡기를 다는 것이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좀 이해를 하셔야 하고요. 자, 중환자실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제 제가 우리나라 그 건강보험공단 샘플 데이터로 한번 데이터를 내봤는데요. 요 조금 이제 2013년까지 데이터긴 한데 최근에 이 경향이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이제 연명의료법 제정 이후에 다시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데
과거에 이제 중환자실에서 치료하는 그런 치료하는 환자분들이 비율은 80세 이상 초고령에서는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들어왔다 하는 것을 시사를 하고요. 중환자실이라는 것이 굉장히 자본 집약적인 치료입니다. 한 사람당 들어가는 그런 기구랄지 아니면 약이나 그런 사람의 손길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 중환자실을 입시를 할 때는 그냥 아무나 상태가 안 좋다고 다 들어가시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따지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중환자실에서 연명 치료를 한 다음에는 충분히 다시 건강한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여러 가지 기준으로 따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진짜 모든 분들이 다 상태가 안 좋다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시게 되면 정말 급한, 정말 이제 이분은 빨리 이게 치료를 해서 나아야 하시는 분이 자리가 없게 되는 뭐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이 문제가 요즘 코로나 사태 때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같이 걷잡을 수 없이 중환자가 많아졌을 때 심지어는 나이가 드신 환자분들이 하고 있던 인공호흡기를 떼서 젊은 분한테 옮기는 정말 이런 끔찍한 일까지도 일어났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높지는 않지만, 그리고 고령자에서 연명 치료를 하면 안 된다 이러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병전 상태라든지 생활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본인의 의사 이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강조를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살아서 생존해서 이 퇴실을 하실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신다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그림은 과거 이제 10여 년 동안 중환자실에서 이제 퇴원을 하셔서 생존을 할 확률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 그림이 10개 년의 커브를 보여주는 건데 이게 정확하게 겹칩니다. 무슨 말이냐면 10년 동안 중환자실을 퇴원해서 생존 퇴원하는 그런 확률은 10년 동안 별로 나아진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또 의료가 이렇게 저렇게 발전을 해서 이게 조금 좀 이상하다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최근 데이터까지도 이런 경향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는 것은 10여 년 전에 비해서 몸에 장착하고 시술을 하는 몸에 들어간 삽관의 수는 거의 2배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결과는 차이가 없는데 결국은 무엇인가 시술을 하고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는 그런 연명 치료의 가지수는 굉장히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환자실 치료 후에 연령대별 1년 생존율을 보면 당연하지만 80세 이상에서는 절반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80세 이상은 중환자실 연명 치료를 하면 안 된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실제로 중환자실 치료를 했을 때 이제 정상 생활로 다시 돌아온다든지 최소한 생존을 해서 1년 이상 생존을 할 확률이 일반인들이 아는 것보다는 굉장히 낮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실제적인 데이터를 보게 되면 조금 더 연명 치료에 대한 그런 현실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이제 극단적인 예가 심폐소생술이죠. 심폐소생술은 우리 메디컬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이제 막 의사들이 하얀 가운을 날리고 막 심폐소생술을 해서 환자를 거의 다 살립니다. 심폐소생술은 병원 밖에서 일어나는 심폐소생술이 있고 병원 안에서 일어나는 심폐소생술이 있습니다. 병원 밖의 심폐소생술은 말 그대로 멀쩡하게 걸어 다니다가 갑자기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사람이 쓰러집니다. 그럼 달려들어서 무조건 이 사람을 소생을 해야겠죠. 우리나라는 병원 밖의 심폐소생술, 원내 심폐소생술이 일어나는 그런 비율이 굉장히 낮아서 아직도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원내 심폐소생술, 병원에서 입원해 있던 환자가 심장이 멈췄다 할 때의 심폐소생술은 얘기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이때는 주변에 전문 인력들이 다 포진을 해 있고 약도 있고 그리고 모든 모니터 기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의 다 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메디컬 드라마에서도 다 그렇게 묘사를 하는데 실제로 현실은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병원 내 심폐소생술 생존율은 10%를 조금 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블루코드가 울려서 다 뛰어가서 심폐소생술을 하지만 10명 중에 거의 9분은 돌아가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굉장히 좀 이상하게 생각이 되실 거예요. 어떻게 병원에서 하는데 그것은 이 심폐소생술이 일어날 당시에 그것을 하는 대상 환자분들이 상태가 아주 좋지 않은 경우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우리나라가 연명 치료에 대한 그런 아직 그 폭넓은 그런 효율성이 없는 그런 증거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제 사망 상태로 발견되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조용히 숨을 거두시는 상태로 무조건 그때는 심폐소생술을 해야 합니다. 안 하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망하신 분한테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를 워낙 흔하기 때문에 의사들은 쇼피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여주기 위한 심폐소생술. 자, 이 심폐소생술을 한번 하게 되면 그런데 이거는 예스 노가 없습니다. 이게 안 하면은 확실히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하면은 조금이라도 살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장이 멈췄을 때 나는 이제 이걸로 끝을 내겠습니다 하는 그것을 밝히는 DNR이라고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이 서류까지 작성을 해야지 내가 병원에서 이제 사망 상태로 발견되었을 때라도 자동적으로 이런 심폐소생술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어르신들 심폐소생술 하고 나면 갈비뼈는 뭐 당연히 부러지는 경우가 있고요. 굉장히 좀 보기보다 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물론 그래도 생존 가능성이 높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겠죠. 그런데 이미 이분이 다 삶의 그 막바지에 이제 돌아가실 분이 돼서 그래서 심장이 멈췄는데 이것을 다시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려보겠다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모순이라는 것을 아시면 되고요. 실제로 미국에서 한 연구에서 이제 많은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병원에서 만약에 심장이 멈췄어요.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면 얼마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질문을 했더니 한 50%, 60%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데이터가 미국이라고 해서 이게 심폐소생술 생존율이 높진 않거든요. 실제로는 20% 아래입니다라고 답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고 난 그러면은 병원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몸 상태에서 심장이 멈췄을 때 나는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겠다 하는 결정을 했다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기암을 진단을 받고 이제 수술도 안 되고 여명이 얼마 안 남았다 했을 때 내가 삶의 막바지에서 무엇을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할지 실제로 일어나는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난 그냥 무조건 편하고 싶어. 아프고 이런 거 싫어. 그래서 이분은 호스피스로 갔습니다. 호스피스로 가면 기본적인 영양 공급을 하고 그리고 아픈 거는 통증을 조절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연명치료나 심폐소생술은 하지 않고 4개월 후에 사망을 합니다. 어떤 분은 나는 병원 싫어. 집에서 가족하고 살래. 얼마 살지도 못할 텐데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럼 이분은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가정간호사가 와서 가끔 돌봐주고 호스피스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영양 공급이나 통증 조절은 더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프기도 하고 했지만 결국 가족들과 함께 지내다가 3개월 후에 사망을 합니다. 이 3개월이 이분이 정상적인 여명이었던 겁니다. 사실은 자연사를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여명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6개월 후에 손자가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건 보고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결말은 그래서 항암 치료와 방사선 요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고령자라서 여기에서 나오는 많은 부작용 때문에 중환자실 치료를 하고 결국은 2달 후에 퇴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중환자실 한번 입원하고 퇴원을 하게 되면 굉장히 아까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이렇게 확 꺾어지는 그 커브의 모습대로 굉장히 그 몸 상태가 나빠지게 되거든요. 결국은 이분은 병원 치료 그리고 퇴원을 반복하고 결국은 몇 달 지나서 완전 와상 상태,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당연히 손주의 결혼식은 볼 수가 없고 7개월 후에 사망을 하십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래 살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적극적인 치료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항암요법과 방사선 요법은 물론이고
이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을 치료하면 또다시 항암요법과 방사선요법을 하고 또다시 부작용이 생겨서 다시 중환자실을 가고 병원 일반 병실과 중환자실을 쳇바퀴 돌듯이 하면서 결국은 집에는 하루도 가지를 못하고 10개월 후에 사망을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돌아가실 때까지 절반 정도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 연장의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우선 결정을 할 때 굉장히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만약에 죽게 되었을 때 나는 이런 그림들을 보면은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다. 조세프 코넬이 만든 설치 미술인데요. 이제 메디치 공주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소녀가 굉장히 익숙할 텐데 5살밖에 못 살고 죽었어요. 비아 공주라고 하는 그 소녀인데, 이 작가는 이 소녀의 이제 이 초상화를 우표에도 이용을 하고 도상을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합니다. 근데 5살밖에 못 살고 죽은 이 소녀의 삶을 기억하게 할 만한 그런 다양한 물건들을 요 상자 안에다 이렇게 넣어서 작품을 만듭니다. 그리고 보면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이런 상자를 만들어주면은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카테콜비츠라고 하는 독일 여류 화가입니다. 이분이 죽음 연작에서 나오는 죽음의 부름인데, 이분이 죽음 연작은 생의 그 다양한 국면에서 갑자기 찾아오는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격렬한 반응들을 고통스럽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작품에서만큼은 삶을 달관한 어떤 분이 이제 한쪽 어깨에 이제 갈 때가 됐다고 알리는 이 죽음의 손길에 대해서, 그래요, 갈 때가 됐습니다 하고 그것을 처연하게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히로시 스기모토라고 하는 일본 작가의 망망대해 흑백 사진입니다. 죽음의 얘기는 아닌데 이걸 보고 있으면 내가 죽어도 결국 이 세상은 아무 문제 없이 똑같이 잘 돌아가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그림도 침상 앞에 이렇게 두면은 굉장히 마음이 안정이 될 것 같습니다. 동양화에는 죽음을 묘사한 그런 작품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딱 하나 제가 찾은 것이 이 단노왕후의 구상화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일본 절에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변형들이 있는데, 이제 달린 왕후, 단노왕후가 아니라 달린 왕후죠. 달린 왕후라는 분이 굉장히 이제 아름다운 미인이셨는데, 나와처럼 이렇게 아름답고 그리고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도 죽으면은 이렇게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죽음이 9단계, 시신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굉장히, 이게 생물학적으로 정확해요. 그래서 이 9단계를 그려서 이제 묘사를 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이제 젊은 스님들이 이렇게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런 그림을 그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책을 낸 다음에 많은 분들이, 그러면 당신 자신은 어떻게 죽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이제 물어보셨는데, 그걸 아주 정확하게 묘사한 시가 하나 있었어요. 이시영이라고 하는 시인의 산문시인데, 노혁명가의 죽음, 김학철이라고 하는 독립군의 그 죽음을 묘사한 그런 시입니다. 은빛 호각이라고 하는 그 시집에 나오는데, 이것을 읽으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위험 있는 삶도 어렵지만 사람이 한 명을 알고 자신의 죽음을 위험 있게 맞기가 쉽지 않거늘, 그러나 선생은 그렇게 했다. 더는 목숨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일체의 병원 치료와 주사를 거부하고 꼬박 20하루를 굶은 뒤 소년처럼 머리를 면도로 깨끗이 밀고 간호사를 불러 관장하고 중산복으로 갈아입은 다음 남들이 다 잠자는 새벽 2시 반에 조용히 식구들을 깨워 병원으로 갔다. 그리고 평소의 모습처럼 침대에 누워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시다가 그만 깜빡 저 세상으로 가시었다. 입가에는 행복했던 날 손녀와 함께 짓던 미소 자국이 역력했으며 눈가에서는 마지막 매섭고 밝은 빛이 빛났다. 향년 85세.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강연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강연을 통해서 제가 막연하게 피하고 싶었던 주제, 이 죽음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간 것 같아서 참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저도 앞으로 이제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죽음을 준비하긴 하더라도 또 가족들에게, 특히 부모님에게 죽음은 이렇게 준비하라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책을 썼지만 저도 부모님한테 이렇게 읽어보시라고는 안 하고요. 부모님이 아니 왜 책 안 갖다 주냐 해서 네. 드렸고, 이제 이 책을 드렸던 분들이 내용은 참 좋은데 나 부모님한테는 못 드리겠다고 하신다. 그래서 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이거는 죽음은 자신밖에는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찾으시는 경우가 아니면은 권할 수는 없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교수님께서 환자를 보시다가 환자 중에서 죽음을 좀 대비하지 못해서 너무 막연하게 죽음을 당한 경우, 후회하는 경우도 보신 적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보는 환자분들이 면역 질환 환자들이 많고, 이 사람들이 네. 굉장히 젊은 나이에 죽어요. 아주 이제 드문, 저는 이렇게 죽음을 많이 보는 거는 아니지만 또 1년에 한두 경우는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 죽는데 이건 준비가 안 됩니다.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네. 그래서 남겨진 가족들의 그 비탄,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이런 중한 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하면 준비를 했을 법도 하건만 너무 나이가 젊기 때문에 네. 미처 준비를 하지 못했던 그런 죽음들이, 불행들을 많이 봤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가족에게 시간을 주기 위해서 연명치료를 그냥 하면 안 되는 연명치료를 했던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근데 네. 사실 정말 저도 오늘 돌아가다가 사고 날 수 있어요. 죽음은 항상 날 보고 있었는데 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은 나이와는 상관없이 언제나 이렇게 준비를 해야 하는 것 같고,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 유언장을 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나이와 상관없이 이거 나의 죽음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항상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나의 죽음은 내가 준비한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교수님께서도 스스로의 죽음을 대비하거나 좀 시간을 가지고 좀 준비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유언장은 벌써 썼고요. 저는. 그렇군요. 예, 우리나라 사회가 이제 유류분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그 가족들이 이렇게 이제 가족 관계가 파괴가 되는 일이 네. 많아요. 그래서 이 유언장이나 재산 관계는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외에 각각의 시나리오, 제가 어떻게 죽을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네. 네. 각각의 시나리오에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정도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럼 유언장을 쓰실 때 기분이 어땠는지 좀 궁금한데요. 내가 이렇게 남길 게 이렇게 있었네? 깜짝 놀라게 되고요. 미국 사람들은 이제 고양이한테도 유언장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나한테 내가 죽은 다음에 나한테 남는 것이 있을 때, 그리고 누군가 내가 도움을 주거나 돌봐줘야 할 사람이 있을 때 미국 사람들은 유언장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예. 사실 이 죽음에 대해서 또 유언장을 쓰면서 생각해보면 꼭 무거운 주제만은 아니라 나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삶이 훨씬 더 풍부해지죠. 예. 네, 이렇게 또 죽음을 준비하면서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있다는 강연으로 2주 동안 김연아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대비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알찬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